저는 남편에게 그가 계획한 가족 여행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한때 저를 무너뜨렸던 전 약혼자를 초대한 후에는 말이죠. 그냥 휴가일 뿐이라고 남편은 말했고 그의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취소하고 편도 항공권을 예약하고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그들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진이도 제주도에 같이 갈 거야. 민준이 아침 식사 중에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기념일 여행에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방금 떠올린 사람처럼요. 지훈이 형도 올 거고 우리 이제 다 어른이잖아. 저는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2년 된 제 남편이 저를 완전히 파괴해서 다시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제 전 약혼자와 우리가 머물 해변의 풀빌라를 함께 쓰게 될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민준의 골프 친구들은 우리 집 거실에 둘러앉아 그의 감정적 성숙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맥주를 다시 채워주며 서 있었고 이것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저를 모욕할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동연히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카드패를 들고 민준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이야, 정말 진보적이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자신감이 없을 텐데. 민준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패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야. 서연이는 이제 강해졌어. 그런 낡은 드라마는 다 극복했지. 자기야? 안 그래.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상훈, 재혁, 동현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손에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입 맥주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좋은 호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매달 특별 주문하던 바로 그 맥주들이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그들의 투자 전략과 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시중을 들었던 바로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컨설팅 사업이 그들의 간식비를 대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죠. 물론이죠. 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속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어른이니까요. 방 건너편 다른 아내들과 함께 앉아있던 상훈의 아내 지수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와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결정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아내들은 그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는 이 모임의 무언의 규칙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때 민준의 휴대폰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 민준아, 네가 그렇게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유진이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잖니. 아직도 내 소식을 묻곤 한단다. 이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저는 부엌으로 물러나 떨리는 손으로 빈 쟁반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틈으로 그들이 게임을 계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인정 속에서 의기양양해 있었죠. 그들 중 누구도 저에게 지훈과 함께 휴가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잔인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3일 전 몇 달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왔다고 알리며 파혼을 통보했던 남자. 그 수치심은 너무나 완전하고 공개적이어서 저는 동정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조각들을 다시 주워 모으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그는 공황 발작을 겪는 저를 도와주었고 저를 상담센터에 데려다 주었으며 다시는 누구도 저를 그렇게 다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마치 파티 선물처럼 지훈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소위 감정적 진화라는 리본으로 포장해서 말이죠. 부엌 시계는 밤 9시 47분을 가리켰습니다. 3시간 후면 그들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안주를 먹고 살짝 취해서 떠날 겁니다. 민주는 자신의 저녁에 만족하며 침대로 올라가겠죠. 제가 왜 몇 년 전부터
그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 않는지 결코 궁금해하지 않으면서요. 그는 바로 잠들 것이고 저는 잠 못 이루며 이번 달 모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할 겁니다. 특별한 위스키, 제가 구운 숙성한우, 시어머니가 모임의 격을 높인다고 주장했던 장인이 만든 치즈, 플레이트까지. 휴대폰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동생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때? 동생은 제가 이 모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기에 항상 확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민준 씨가 우리 결혼기념일 여행에 내전 약혼자를 초대했어. 저는 그렇게 타자를 쳤다가 지웠습니다. 서연은 당장 떠나라고 주장할 것이고 짐 싸는 것을 돕기 위해 내일이라도 날아오겠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누군가와 당신의 삶을 너무나 단단히 엮어서 어디서 당신이 끝나고 그들이 시작되는지 분간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것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평소처럼 그냥 그래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졌습니다. 그 풀빌라는 침실이 6개라서 모두가 편안할 거야. 내가 이미 보증금도 냈어. 일주일에 3천만 원. 하지만 모두 나눠서 내면 합리적이지. 모두 나눠서 낸다고요. 하지만 저는 민준의 계산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돈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손님이니까요. 지우는 편리하게도 자기 몫을 송금하는 것을 잊어버릴 겁니다. 시어머니는 넉넉한 연금 계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주장할 거고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전액은 제 컨설팅 수입에서 나갈 것이고 민주는 그런 사려 깊은 여행을 기획한 공을 차지할 겁니다. 서연이가 요즘 돈을 잘 벌거든.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제 수입이 그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그녀의 작은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 작은 사업이라. 저는 작년에 3억 원을 벌었습니다. 3개 국어에 능통하고 민주는 철자도 모를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국제 계약을 관리하면서요. 하지만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그것은 언제나 제 작은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삶을 유지하는 틈틈이 하는 귀여운 일 정도로요. 거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 한 판을 이겼고 돈이 오갔습니다. 아내들이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가게 예산을 관리하며 남편들의 취미와 잘못된 투자 선택을 메우기 위해 돈을 아끼고 있었기에 그들은 잃어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부엌 식탁에 앉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공동계좌에는 민준이 그날 아침에 인출한 3,000만 원이 보였습니다. 상의도 경고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제가 거의 저를 파괴할 뻔했던 두 사람과 미소를 지으며 잡담을 나눠야 하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여행을 위한 풀빌라 보증금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금액의 청구 내역들이 명세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객 미팅에 있다고 했던 지난 화요일,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 3주 전에 보석상 구매 내역, 제 생일도 우리 기념일도 크리스마스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장지 호텔 요금은 유진의 학회 일정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제 그 패턴은 금융거래의 무자비한 정직함 속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여행은 감정적 성숙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준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돈, 전 여자친구의 관심, 그리고 너무나 진화했다는 친구들의 찬사, 그리고 그는 제가 치유되었음을 증명할 기회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비용을 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얼음이 더 필요하다는 척하며 부엌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언니, 그녀가 거실을 흘끗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알죠? 그렇죠?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5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파티에서의 의례적인 대화 외에는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이 여자를. 그냥 휴가일 뿐이야. 저는 민준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이건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언니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수의 말은 그녀가 불필요한 얼음을 가지고 거실로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부엌 공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커 게임은 1시간 더 계속되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맥주 한 잔마다 더 커졌습니다. 저는 아침까지 기다려도 될 설거지를 기계적으로 하면서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무렵 민주는 그들의 인정에 취해 있었고 현관문을 잠그며 거의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밤이었어. 그는 말했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준 우주를 향해서요. 그는 다른 말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고 방금 일어난 일의 유령과 함께 저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은 다른 모든 배신처럼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일상의 위장을 한 채로요. 민준의 알람이 6시 45분에 울렸고 저는 그가 샤워하면서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가사를 반쯤밖에 모르는 어떤 클래식 노래였죠. 그 소리는 침실 벽을 통해 흘러나왔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우리의 공동 계좌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 인출은 어젯밤 11시 47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아직 여기 있을 때 제가 그들에게 숙성된 위스키를 따라주고 있을 때 말이죠. 내역에는 기획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겼고 항상 제가 온라인에서 더 싸게 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가로질러 움직이며 신용카드 명세서를 불러왔습니다. 진실로 이끄는 빵 부스러기처럼 더 많은 청구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2주 전에 고급 여행 가방 세트. 유진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태그하기 좋아하는 그 부티크의 리조트웨어. 시어머니가 관리를 받는 그 스파의 상담비. 아마 여행 서비스를 예약한 것이겠죠. 위층에서 샤워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12분 후면 그는 아침을 기대하며 내려올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아침의 안무를 수행했습니다. 커피 메이커에 콜롬비아 원두를 넣고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고 토스터 옆에 통밀빵을 놓았습니다. 제 손은 제 마음이 버려버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2년간의 근육 기억으로 움직였죠. 저는 그가 사달라고 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간약 정리함에 그의 비타민을 정리했고 화요일의 약들을 그의 접시가 놓일 자리 옆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혈압약, 어떤 남성 건강 잡지에서 읽었다는 비타민 D,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기념일이나 제 생일에 대한 그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지는 않은 생선기름 보충제. 민주는 정확히 7시 3분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아직 축축했고 제가 어제 다림질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는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애정이라기보다는 반사적인 행동이었고 세상이 기대한 대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남자의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의자에 앉았습니다. 타이밍 완벽하네. 그가 커피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향기 좋다, 자기야. 저는 그의 앞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계란은 반숙, 토스트는 대각선으로 자르고 베이컨 3줄은 평행하게 배열했습니다. 그가 12년 동안 매일 아침 먹었던 것과 똑같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가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며 배고픔으로 인한 기분 변화로 주변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요. 그는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계란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여행 말이야. 제 커피잔이 입술로 가는 도중에 멈췄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럴 작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합의한 것처럼 그의 친구들 앞에서 벌인 매복 공격이 상호 결정이었던 것처럼 제시할 작정이었습니다. 가족 재결합 여행 말이야. 그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계속했습니다. 몇 주 동안 생각해왔어. 우리에겐 이게 필요해. 서연아, 우리가 낡은 드라마를 넘어 진화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때야. 그가 우리라고 말하는 방식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 그의 이미지, 그가 교향곡을 지휘하듯 치유를 조율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진보한 남편으로 보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이랑 지훈이 형 둘 다 6월, 그 주의 시간이 된대. 그가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덧붙였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해. 유진이랑 지훈이. 그는 마치 그들이 오랜 대학 친구인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신뢰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했던 두 사람이 아니라요. 여전히 그에게 웃긴 짤과 하트가 너무 많은 생일 메시지를 보내는 유진. 파혼 통보 이메일을 제가 아직도 내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의 증거라는 폴더에 저장해둔 지훈.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민준이 마침내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제 다른 사람들이야. 더 강하고 더 성숙해졌지. 그는 손짓과 의미 있는 쉼을 곁들인 분명히 연습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즘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요즘 사랑의 역학이라고 거기서 그러는데 정말 진화한 커플은 과거의 상처를 초월할 수 있대. 원한보다 성장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거야. 저는 그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자신의 목적에 맞게 비틀어 빌려온 지혜를 씹어넘기는 그의 턱을. 그는 에피소드를 인용하고 특정 타임스탬프를 언급하고 감성지능과 관계의 진화에 대한 진행자들 간의 대화를 참조했습니다. 그는 이 공연을 몇 주, 어쩌면 그 이상 준비해왔을 겁니다. 잔인함을 친절함처럼 들리게 하는 법을 연구하면서요. 진행자인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는데 우리의 트라우마를 피하는 것은 우리를 갇히게 만든대. 그가 이제 포크로 손짓하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 거기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안전하고 통제된, 마치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남자와 해변에서 칵테일을 나눠 마시게 강요하는 것이 무슨 치료라도 되는 것처럼요. 마치 유진이 비키니를 입고 라운지 의자에 몸을 맡기는 것을 민준이 못 본 척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오래된 상처에 대한 약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생각해봐. 그의 목소리가 자신이 심오하다고 생각할 때 취하는 그 강연 톤을 띠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전 연인들과 함께 휴가를 갈 만큼 우리 결혼 생활에 자신이 있다는 거. 그건 다음 레벨의 자신감이야. 자기야. 다음 레벨. 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레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이 충분한 감정적 성숙 포인트를 모으면 특별한 업적을 잠금 해제하는 비디오 게임인 것처럼요. 그는 진보적인 남편을 잠금 해제하고 싶었고 저는 그 확장팩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그가 마치 어머니의 의견이 최종적인 검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과거에 위협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셔.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씨는 어떻게 생각한대?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마침내 그의 팀에 합류한 것처럼요. 아주 신났어. 과거가 자신들을 정의하게 두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신선하다고 하더라. 물론 그녀는 신났겠죠. 공짜 휴가와 그녀가 결코 놓아주지 않았던 남자에 대한 근접성을 얻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감정적 진화라는 위장으로 포장된 채로요. 그리고 지훈 씨는 저는 가금절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해. 민준이 다시 계란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마무리에 대해 뭔가 언급하더라고. 마무리? 그 단어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 사이에 놓였습니다. 지훈은 우리 결혼식 3일 전에 그 이메일을 보냈을 때 아주 확실하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명의 하객에게 연락을 돌려야 했을 때, 제가 12살 때부터 꿈꿔왔던 드레스를 반품해야 했을 때, 이건 치료적인 거야. 저는 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파괴에 동의하는 어떤 먼 곳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활짝 웃으며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넌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어. 그는 제 수능에 만족하며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것으로 돌아갔고 이미 그의 마음을 차지한 다음 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스포츠 점수나 동현이 판타지 축구 리그에 대한 단체 문자에 답장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겠죠. 테이블 아래 그의 시야에서 숨겨진 채 저는 서연에게 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긴급 상황.
제 휴대폰은 즉시 서연의 답장으로 울렸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제 가슴에 방금 일으킨 지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물류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렌터카와 레스토랑 예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겉으로는 침착하게 앉아 내면적으로는 제 자신의 붕괴 시간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같은 출연진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민준의 골프 모임 뒤풀이는 시트콤 재방송처럼 예측 가능해졌지만 오늘 밤은 대본이 바뀌었습니다. 동현이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도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 월세보다 비싼 가죽 케이스에 든 그의 행운의 포커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훈과 재혁이 뒤따랐고 둘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목숨 걸고 지킬 스포츠 통계에 대해 이미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평소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수입 치즈, 완벽한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된 크래커, 민준이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한 병에 38,000원이나 하는 올리브, 식당 테이블에는 이미 좋은 포커칩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연말 보너스로 사면서 네트워킹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했던 것들이었죠. 여러분, 민준이 그들이 자리에 앉아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남자들이 혁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취하는 특유의 톤을 띠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저는 부엌과 식당 사이의 문간에 서서 그들의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객에 대한 민준의 욕구는 그의 아침 식사 주문만큼이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그 여행 기억나? 제주도. 그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추고 능숙한 솜씨로 카드를 섞었습니다. 내가 유진이랑 지훈이 형을 초대했어. 방은 정확히 2초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동현의 얼굴이 제 피부를 소름 돋게 하는 미소로 갈라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일어나서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마치 정복을 축하하는 대학 신입생 같은 열정으로 민준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이야, 용감한데. 동현이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시험하다니 대부분의 남자들은 배짱도 없을 거야. 재혁은 웃으며 이미 자신의 스카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유진이라고? 내 전 여친 유진? 그리고 지훈이 형은 그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막연하게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서연이 전 약혼자, 민준이 자부심으로 가슴을 부풀리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감정적 성숙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거야. 그들은 모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마치 엔터테인먼트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제 반응을 기다리며 음료를 들고 서 있는 저를요. 상우는 적어도 불편한 표정을 지을 만큼의 품위는 있었지만 동현은 거의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현대적인 문제에는 현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동현이 제 방향으로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내는 이걸 따라가 주다니 성녀야, 민준아. 저는 억지로 발을 움직여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안정된 손으로 그들의 음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현의 무심한 반응, 재혁이 아는 체하는 웃음. 그들은 모두 이것이 다가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스피커폰으로 연결할게.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거든. 제가 부엌으로 도망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아, 아가, 서연이에게 그 멋진 계획에 대해 말했니? 방금 했어요, 엄마. 아주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 그럴 줄 알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같이 쓰면 돈도 엄청 아낄 수 있잖아.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처럼.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 12년 동안 제 요리, 제 장식 선택, 제 손주를 낳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해 미묘한 비난을 해왔던 그 여자가 이제 저의 공개적인 모욕을 조율하며 그것을 가족의 유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어제 나한테 문자했더라. 시어머니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걔는 항상 그렇게 걱정스럽게 서연이 안부를 묻더라니까. 참 사려 깊은 아이야. 저는 부엌 조리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화강암에 맞닿은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이 저를 걱정스럽게 묻는 것은 방화범이 소방 안전에 대해 문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결혼한 날부터 민준 주위를 맴돌았고 그의 회사 행사에 나타나고 로맨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생일 메시지를 보내며 항상 그럴듯한 부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식사 계획을 조율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얘야, 넌 그런 거 잘하잖니. 유진이는 요즘 식단 제한이 좀 있단다. 그 멋진 클리니팅 프로그램인가 뭔가 하고 있대. 그들은 제가 그녀를 위해 요리하고 제 남편을 훔치려는 여자의 식단 요구에 맞춰 식사를 계획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제 전 약혼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그 부조리함에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만약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빈잔을 치우러 돌아왔고 그들이 제 모욕을 마치 휴가 일정처럼 논의하는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상훈의 아내, 보통 모임 밤에는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지수가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설거지 도와줄까요? 그녀가 큰 소리로 묻고는 우리가 부엌에 들어서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소음을 만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이거 3주 동안 계획했어요. 상훈 씨가 지난 일요일 골프 치고 와서 말해줬어요. 산주. 제가 민준의 감기를 간호하고 그를 위해 특별한 수프를 끓여주는 동안 그들은 이 매복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동현 씨가 재혁 씨랑 5만 원 내게 했어요. 지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니가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재혁 씨는 언니가 이틀째까지는 버티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제 한계점을 가지고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음식을 먹고 제 와인을 마시고 매주 제 집에 앉아있던 이 남자들이요. 그들은 제 고통을 도박 기회로 삼았습니다. 상훈 씨는 이게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 남자들 어떤지 알잖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최악의 충동을 보호하고 잔인함을 힘으로 정당화하며 정서적 학대를 진화로 착각하는 평범한 남자들의 형제.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문 쪽을 흘끗 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야 하니까요. 이걸 보고 있자니 역겨워요. 다음번엔 그들이 내기를 거는 대상이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될 설거지를 하는 두 여자. 남편들이 아내를 자신의 영웅 서사에 나오는 조연처럼 대하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로 묶인 채로요. 포커 게임은 자정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침실 바닥을 통해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맥주 한 잔마다 커지는 웃음소리, 때때로 스피커를 통해 여전히 제안을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시가와 자기만족의 냄새를 풍기며 만족스러운 저녁을 보낸 채 비틀거리며 들어올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 누워 계산을 했습니다. 그가 이미 예약한 풀빌라의 일, 0만 원. 민준이 제 돈을 쓸 때는 프리미엄을 고집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석 항공권의 일, 500만 원. 그의 관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고안된 요트 대여, 개인 다이닝, 여행 활동에 500만 원. 제 자신의 모욕에 자금을 대기 위해 0만 원. 그것이 제 12년간의 충성, 지지,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저에게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그의 전 여자친구 사이의 재회를 위해 돈을 지불하면서 저를 산산조각 냈던 남자와 억지로 잡담을 나눠야 하는 특권. 민준의 코골이는 12시 4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겼지만 혼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의 만족스러운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응시했고 지수의 말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언제 무너질지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무너졌고 그들이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저 자신을 재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과 구부러지는 것의 차이, 산산조각 나는 것과 자유로워지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여자로요. 내일 저는 제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내일 저는 제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침대 옆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코골이는 몇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그를 깨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더 깊은 리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빠져나왔고 5년 전 우리가 함께 골랐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아직 믿었던 시절의 카펫 위를 맨발로 조용히 걸었습니다. 제 서재는 몇 년에 걸쳐 저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집안의 유일한 방이었죠. 그는 그곳을 제 작은 작업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2, 3평 남짓한 방이 그의 전체 생활 방식을 뒷받침하는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면서요. 저는 부드럽게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푸른 불빛이 제가 정리하려고 했던 고객 계약서와 세금 서류 더미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휴가용 숙소의 취소 정책, 항공권 환불 기간, 제 명의로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법적 요건. 각각의 검색은 마치 탈출로를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갇혀있던 삶에서 멀어지는 빵 부스러기들. 그러고 나서 저는 우리의 금융 계좌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확인하기로요. 청구서를 지불하면서 보통 하던 피상적인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는 제 컨설팅 입금액에서 MJ 자산운용이라는 곳으로 돈을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이체 내용마다 절도가 드러났습니다. 0만 원. 제동이나 인지 없이 옮겨진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었고 손가락은 보통 고객 마감일에나 발휘하던 집중력으로 움직였습니다. 각 이미지는 제가 그 자리에서 만든 새 이메일 계정으로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민준이 절대 추측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가진 계정이었습니다. 우리 기념일도 그의 어머니 생일도 그가 모든 것에 사용하는 예측 가능한 조합도 아니었으니까요. 동이 트고 있을 때 저는 마침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세 번째 울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고려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였고 각자의 길이 갈라지기 전에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로스쿨로, 저는 결국 컨설팅으로 이어진 기업 세계로 갔죠. 서연아, 새벽 6시야. 무슨 일이야? 변호사가 필요해. 제 목소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저 자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침묵은 아마 2초 정도 지속되었고 그 후 민지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 날카롭고 집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말해봐. 저는 말했습니다. 여행, 전 연인들, 훔친 돈, 제정신 붕괴에 대한 내기. 민지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고 가끔 그녀가 메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제가 끝마쳤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해. 모든 문자, 모든 이메일, 모든 금융거래. 그가 모르는 새 이메일 계정으로 전부 전달해. 오늘 당장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컨설팅 대금은 즉시 그쪽으로 옮겨. 그거 법적으로 가능해? 내 사업에서 나온 내 돈이야. 자산을 보호하는 거지. 서연아,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건 경제적 학대야. 전 연인 상황은 정서적 학대고 48시간 안에 이혼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어. 그렇게 빨리? 너를 위해서라면 24시간 안에도 준비할게. 하지만 먼저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필요하면 여러 은행을 방문해. 중요한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그리고 서연아, 숨겨진 신용카드가 있는지 확인해봐. 민준이 같은 남자들은 항상 숨겨진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서재에 앉아 해가 완전히 떠서 벽을 금색으로 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1시간 후에 일어나 그의 아침 식사, 그의 일상,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을 기대할 겁니다. 그에게 마지막 평범한 아침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말 축구 동호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는 9시 30분까지는 떠날 것이고 저에게 3시간의 창을 줄 겁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의 아침을 만들었고
그가 뺨에 키스했을 때 미소 지었고 심지어 냉장고에 있는 그의 스포츠 음료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떠났습니다. 어깨에 운동 가방을 맨 채 그의 아내가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서요.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우리의 공동 계좌가 있는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개인 금융 상담가인 젊은 여성 직원은 제가 왜 제 사업 자금을 인출하고 사업자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런 순간에 여성들이 공유하는 특유의 동정심과 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이름으로만 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입출금 통장, 예금 통장,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의 공동대여금고에 있었던 할머니의 옷가락질을 위한 개인대여금고,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 결혼반지, 저에게 남겨주신 에메랄드 귀걸이, 모든 것이 민준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빨리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의 공동대여금고에서 투자 서류 몇 개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었죠. 거기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주소로 온 신용카드 명세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0만 원의 청구 내역,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들, 그가 출장으로 방문했다고 주장했던 도시들의 호텔들, 유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청구 내역들. 지난 3월 상하이에서의 그 학회. 유진은 같은 주말에 해변 일몰 사진을 올렸습니다. 도쿄에서의 그 고객 저녁 식사. 유진은 바로 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자신을 태그했습니다. 저는 모든 페이지, 모든 청구 내역, 제 휴대폰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해당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민지 변호사는 이 증거를 원할 겁니다. 재정적 분류는 감정적인 것보다 거의 더 나빴습니다. 적어도 마음의 분류에는 이자율이 붙지는 않았으니까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민주는 그의 부모님과 저녁 식사 계획에 대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행 계획을 축하하는 것에 대한 무언가였죠. 저는 노트북에 앉아 취소를 시작했습니다. 각각 다른 접근 방식, 다른 변명이 필요했습니다. 제주도 풀빌라,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셨어요. 시어머니를 핑계로 삼는 아이러니가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항공권. 안타깝게도 저희가 여행할 수 없는 의학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정신건강은 확실히 의학적 상황에 해당했습니다. 요트 대여, 저희가 우려하는 기상 조건이 있어서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몰아치는 폭풍은 민준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취소는 확인 이메일, 제 혁명의 디지털 영수증을 생성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민지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그녀는 간단한 엄지척 이모티콘과 함께 계속해라고 답장했습니다. 개인 다이닝 예약은 취소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우리의 가족 비상사태에 대해 너무나 미안해하며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수락하며 제 성장하는 승리 목록에 또 다른 작은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민준의 웅장한 모욕 투어의 모든 단일 요소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3. 0만 원어치의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수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미 청구된 돈은 몇 주 동안 환불 절차에 묶일 것이고 민준의 신중하게 조율된 일정은 붕괴될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민지 변호사와 저 사이의 이메일 체인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43개의 이메일, 자유를 향한 43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저녁 식사에 대한 민준의 또 다른 문자를 올렸습니다. 엄마가 정식당에 예약하셨어. 저녁 7시. 내가 좋아하는 그 파란 드레스 입어. 그가 좋아하는 파란 드레스. 그의 어머니를 위해 저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 드레스. 시어머니가 한번 칭찬했기 때문에 민준이 가족 모임에 유일하게 적합한 복장이라고 결정했던 3년 동안 모든 가족 행사에 입었던 그 드레스. 저는 간단히 알았어라고 답장하고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었고 세워야 할 계획이 있었고 민준이나 그의 유독한 가족, 제 정신 상태에 대한 그들의 내기 풀이 포함되지 않은 미래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혁명은 새벽 3시에 간단한 구글 검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그것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파란 드레스는 제가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은 연극의 의상처럼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거울 앞에서 제 몸에 대보았다가 의도적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수능이 아니라 갑옷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대신 제 차콜색 비즈니스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너무 진지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말했던 것, 제가 해밀턴 인더스트리 계약을 따낼 때 입었던 것, 만약 제가 정식당에서 제 결혼 생활을 폭파시킬 거라면 저는 복종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옷을 입고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은 기만적인 고요함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는 4시부터 깨어 있었고 부엌에 노트북을 놓고 앉아 어제의 취소로 인한 환불 확인서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메일은 민준이 제 주위에 지었던 감옥에서 제거된 또 다른 벽돌이었습니다. 5시 30분까지 저는 검사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우리 부엌 식탁 위에 증거를 배열했습니다. 절도를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불륜을 드러내는 신용카드 청구서, 민준의 출장과 일치하는 유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스크린샷.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좋은 커피, 제가 보통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비싼 에티오피아 블렌드. 오늘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식탁의 상석, 민준이 항상 차지했던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류 위로 스며들어 12년간의 경제적 학대를 가혹한 세부사항으로 비추었습니다. 민준은 일요일 치고는 이른 7시 15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주말용 카키색 바지와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사준 골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휘파람은 저를 보자 멈췄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태연함을 가장했지만 저는 그의 눈이 서류들을 훑으며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거. 제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이체 0만 원. 숨겨진 신용카드 빚띠 0만 원. 유진의 여행 일정과 일치하는 호텔 청구 내역. 계속할까? 그의 얼굴은 너무나 한심해서 차라리 흥미로웠을 변화를 겪었습니다. 혼란이 이해로 녹아들었고 이해는 분노로 굳어졌으며 분노는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휘두르는 특유의 경멸적인 태도로 뒤틀렸습니다. 당신이 내 개인 계좌를 뒤졌어. 우리 계좌지. 제가 정정했습니다. 내 컨설팅 일로 채워진 계좌. 당신이 유진과의 불륜 자금을 대기 위해 훔쳐온 돈 말이야. 말도 안 돼. 유진이랑 나는 그냥 친구야. 그가 놓아둔 조리대 위에서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유진의 이름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제가 관찰하듯 말했습니다. 아마 스파이약 때문일지도. 민주는 휴대폰을 움켜쥐었고 저는 그가 메시지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진동, 이번엔 지훈,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엔 동현. 그들의 집단적인 공항 교향곡이 실시간 알림으로 연주되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취소했어.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여행, 숙소, 항공편까지 당신이 모든 걸 취소했어. 모든 예약을. 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환불 불가라고 하더군. 약일 0만 원 정도. 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그럴 권리 없어. 나에겐 모든 권리가 있어. 당신의 감정적 테러에 자금을 댄 건 내 돈이었어. 내 공개적인 모욕의 비용을 지불한 건 내 수입이었고 내가 정말 내 전 약혼자와 당신 여자친구와의 휴가의 보조금을 지급할 거라고 생각했어? 걔는 내요. 그는 멈췄습니다. 아마 증거가 그의 배신의 뷔페처럼 식탁 위에 펼쳐져 있을 때 부인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 제가 말했습니다. 이걸 가족 문제로 만들자고. 그는 망설이다가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온
모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요구적으로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이가 방금 울면서 전화했어. 모든 게 취소됐다고 하더라. 전체 여행이 망가졌어. 엄마. 서연이가 뭐려? 제가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남편이 몇 년 동안 자신에게서 돈을 훔쳐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서연이는 불륜에 대해 알게 됐고요. 서연이는 마침내 척추가 생겼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시어머니가 스피커를 통해 씩씩거렸습니다. 이 가족이 너한테 해준 모든 것 후에 저한테 해준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실제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보톡스, 임플란트, 작년 크리스마스에 와인 쏟으셨을 때 카페 청소비까지 다 냈어요. 참고로 180만 원이었죠. 제가 아드님이 소프트볼 하면서 네트워킹이라고 부르는 동안 그의 전체 생활비를 댔어요. 정확히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제 요리를 비판하고 저를 유진이랑 비교하는 것 외에요? 너 지금 히스테리 부리는구나. 아니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증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불한 모든 저녁 식사, 민준 씨가 제 돈으로 어머님께 드린 모든 선물, 어머님이 모든 사람에게 아드님이 얼마나 훌륭한 가장인지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자금을 댄 모든 가족 휴가까지요. 네가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이 가족은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저는 단지 장례식 비용을 내기를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민주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스피커폰을 껐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제는 마침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거실을 서성이며 동현에게, 재혁에게, 그의 피해자 서사를 정당화해줄 누구에게든 필사적으로 전화를 거는 동안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짐을 쌌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그것이 제가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모든 고객 파일이 담긴 제 노트북. 지난달 그에게 말하지 않고 갱신한 제 여권, 할머니가 자신의 결혼식 때 착용했던, 결혼이 다른 의미를 가졌던 시절의 진주 목걸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찍은 부모님 사진. 그분들은 딸이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사라지며 12년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웨딩 앨범을 남겨두었고, 그가 제 돈으로 산 기념일 선물을 남겨두었고, 시어머니가 승인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보석을 남겨두었고, 제가 예전에 어떤 여성이었는지를 서서히 지워버린 12년간의 축적된 타협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민주는 유진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높고 애처롭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냐고 묻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로운 예약을 하고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는 그 남자가 제가 여행 가방을 들고 제 집에 서 있는 동안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가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에게가 아니라 집 자체에게, 저의 느린 해체를 목격한 벽들에게요. 이혼 서류에 대해서는 민지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민주는 빙글 돌았고 휴대폰은 여전히 귀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연아, 이건 미친 짓이야. 단순한 휴가 때문에 과민 반응하는 거야. 당신이 내 돈으로 내 전 약혼자와 당신 전 여자친구를 초대한 단순한 휴가. 당신 포커 친구들이 내 정신 붕괴에 내기를 건 곳. 당신 어머니가 내가 그 특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 내 모욕을 조율한 곳. 유진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높아지며 민지가 누구냐고 묻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가면은 미끄러졌고 그조차도 더 이상 아닌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문으로 굴렸고 12년 동안 기쁘게 하려고 애썼던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한 손은 저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사랑이나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식권이 걸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절망으로요. 당신 커피 식겠네. 제가 조리대 위에 버려진 머그잔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시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에게 타주는 마지막 잔일 테니까. 문은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그 뒤에서 일어나는 천둥 같은 붕괴보다 더 부드럽게 진입로에서 제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중요한 것들만 챙겨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후진하면서 부엌 창문을 통해 민준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통화 중이었고 여전히 그의 신중하게 구성된 망상을 구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문자로 윙윙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위협, 동현의 불신, 심지어 지훈에게서 온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는 문자까지 저는 미리 보기만 읽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중요한 유일한 메시지는 민지 변호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서류 준비 완료. 바르셀로나 지사의 공석 있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림. 공항으로 가는 길은 두 개의 삶 사이의 복도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12년간의 타협과 소멸. 앞에는 아직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뼛속까지 느껴지는 무언가. 아마 자유 혹은 적어도 그 가능성. 컵홀더에 놓인 제 휴대폰은 제가 읽을 의도가 없는 메시지들로 끊임없이 윙윙거렸습니다. 각각의 진동은 저를 방금 탈출한 혼돈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또 다른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주차장은 성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장기 주차를 선택했습니다. 7일 최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이었습니다. 트렁크에서 재단 하나의 여행 가방을 꺼내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보았습니다. 지수. 상훈의 아내가 언니 이거 봐야 해요. 라는 제목으로 무언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터미널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샷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골프 모임 단체 채팅방. 제가 떠난 후 그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민준 지원단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었습니다. 메시지들은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동현이 썼습니다. 야간 먹어서 저러는 거 아냐. 저렇게 불안정하면 민준이가 총알 피한 거지. 제 역의 기여는 어찌 보면 더 나빴습니다. 형이 휘어잡았어야지. 원래 여자한테 경제권 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상훈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전 여친 문제는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 즉시 동현과 재혁이 그를 마누라한테 잡혀 산다고 조롱하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간단한 메모와 함께 민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추가 증거, 이 사람들이 그의 인격 증인들입니다. 그녀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완벽해, 계속 보내. 판사님들이 이런 지지 시스템 보는 거 좋아하시거든. 보안 검색줄은 천천히 움직였고 이전의 모든 여행에서 무시했던 것들을 알아차릴 시간을 주었습니다. 제 주위의 커플들, 어떤 이들은 손을 잡고 다른 이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불안해 보였고 다른 이들은 안도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둘 다일지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유진. 첫 번째 메시지는 가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요. 괜찮아요? 너무 극단적인 반응 같아요. 당신의 감정 상태가 걱정돼요. 저는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유진이 제 감정 상태를 걱정하다니. 몇 년 동안 독수리처럼 제 결혼 생활 주위를 맴돌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메시지는 30초 후에 왔습니다. 가면이 미끄러지면서요. 이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는지 알아? 세 번째 메시지는 제가 게이트 구역에 도착했을 때 도착했습니다. 좋아, 솔직한 걸 원해. 난 이미 모두에게 우리가 여행 중에 다시 시작할 거라고 말했어. 민준 씨가 약속했어. 어차피 당신들은 사실상 별거 중이고 그냥 룸메이트라고 했어. 당신은 신경도 안 쓸 거라고 했단 말이야.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자백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간통 공모의 증거물 A라는 제목으로 민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민지 변호사의 답장에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일을 쉽게 만들어주네. 계속 기록해. 게이트 직원이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을 불렀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민준이 그의 중요한 출장을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약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코노미를 타서 돈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망설임 없이 추가 비용 100만 원을 썼습니다. 제 돈, 제 선택, 처음으로 느끼는 제 편안함이었습니다. 샴페인 드릴까요? 제가 넓은 가죽 좌석에 앉아 승무원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주세요. 저는 크리스탈 플루트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거품이 작은 축하처럼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잔을 살짝 들어 제가 앞으로 될 여성, 그녀가 누구이든 간에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비행기는 제 주위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 이미 노트북을 꺼낸 비즈니스 여행객들, 낭만적인 휴가를 떠나는 커플들,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순환 고도에 오르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47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준, 시어머니, 동현, 재혁, 심지어 지훈까지 혼돈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모두 무시하고 민준에게 새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조심스럽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내가 아는 것의 정도를 발견했겠지. 당신이 훔친 0만 원, 당신이 숨긴 신용카드, 유진의 여행 일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호텔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지훈 씨가 지난주에 나한테 연락했어. 여행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그는 실제로 민준이가 당신이 긍정적일 거라고 했다는 표현을 썼어. 당신의 음모가 당신에게 등을 돌린 거야. 저는 계속했습니다. 각 단어는 신중했습니다. 당신 골프 친구들은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동현 씨는 내가 약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재혁 씨는 당신이 나를 더 잘 통제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들이 당신의 인격 증인들이야. 이들이 당신이 아내보다 선택한 남자들이라고. 마지막 단락은 쉽게 나왔습니다. 당신의 이해나 사과를 구하는 게 아니야. 단지 앞으로의 모든 소통은 김민지 변호사가 처리할 것이라고 알리는 것뿐이야. 당신이 이걸 읽을 때쯤이면 자물쇠는 바뀌어 있을 거야. 당신 물건은 차고에 있을 거고. 당신 어머니가 옮기는 걸 도와줄 수 있겠지. 결국 그녀는 항상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그걸 찾을 자유가 생겼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신 친구들이 가진 패가 좋지 않을 때 판을 접는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당신은 12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허세를 부려왔어. 이제 내가 당신의 블러핑을 부를게. 저는 전송을 누르고 즉시 휴대폰을 껐습니다. 비행기 모드가 아니라 완전히요. 승무원이 저녁 식사 메뉴를 가지고 돌아왔고 저는 연어를 선택했습니다. 비싼 와인 페어링과 함께 민준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을 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원했던 디저트를요. 창밖으로 우리가 대서양 위로 향하면서 해안선이 사라졌습니다. 아래 어딘가에서 민준은 아마 긴급 모임을 소집하고 아내를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로 성공을 측정하는 남자들에게서 검증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유진은 아마 배신과 실망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여자의 남편을 훔치려 했던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내면서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북클럽을 결집시켜 저를 완벽한 아들을 버린 배은망덕한 아내로 묘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죠. 저에게는 재소송을 진행하는 민지 변호사가 있었고 그들의 붕괴를 비밀리에 기록하는 지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르셀로나행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과 제가 다른 사람의 완벽함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엿보기가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사업가가 흘끗 보았습니다. 사업차 오셨습니까?
아니면 휴가차 오셨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탈출입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자신의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여행은 보통 그렇죠.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계속했고 제가 알았던 모든 것에서 저를 멀리 데려가고 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 데려갔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제가 날아가고 있는 미래처럼 끝없이 어둡게 펼쳐진 바다가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으로 무한한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지중해의 태양은 평범한 순간들을 작은 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비행기가 바르셀로나에 착륙한 지 3주가 지났고 저는 자유의 맛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선한 빵에 바른 쌉쌀한 오렌지, 마멀레이드, 민준의 온도 사양이 필요 없는 진한 커피, 그리고 항구에서 내륙으로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공기. 저는 카페 델 마르에 앉아 민지 변호사의 최근 이메일의 노트북을 열어놓고 읽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과거의 무게가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사님께서 특히 시어머님의 음성 메시지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으셨더군요. 민지가 썼습니다. 당신을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민준 씨가 당신의 컨설팅 수입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판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놀라울 정도로 자기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었답니다. 또한 유진 씨와 지훈 씨 모두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유진 씨가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을 인정한 문자 메시지는 혼인 자산 사기 공모의 증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민지의 업데이트 아래 제 화면에는 3개의 새로운 계약 제안서가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국제 컨설팅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제적 학대로부터 걸어나온 미국인 여성이 일종의 유명인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들은 재창조를 이해하고 복잡한 전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직업적 생존 이야기가 저의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웨이터 카를로스는 묻지 않고도 제 커피를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2, 3주 동안 제 일과를 익혔습니다. 아침 커피, 오후 작업 시간, 그리고 해가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일 때 마시는 저녁 와인. 오늘 더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가 억양 있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갑옷처럼 입고 다녔던 연기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하고 낯선 무언가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저의 예기치 않은 동맹이 되었고 제가 남기고 온 여파를 매주 기록하는 연대기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업데이트는 제가 실제로 탈출한 유일한 사상자였던 전쟁터에서 온 파견 보고서 같았습니다. 본국 소식 업데이트. 그녀가 썼습니다. 골프 모임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단체 채팅방 스크린샷이 증언 중에 공개된 후 아내들 중 누구도 남편들이 민준 씨와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동현 씨는 정말 공경에 처했어요. 아내가 동현 씨가 민준 씨의 행동을 부추겼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별거 신청할 거래요. 메시지는 한 달 전이라면 저를 충격에 빠뜨렸을 세부 사항들로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필연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보톡스 비용 900만 원을 주택 개량비로 청구하는 건 불법이더라고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상훈 씨가 드디어 줏대를 세웠어요. 컨트리 클럽에서 모두에게 항상 민준 씨를 기생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대요. 직접 인용이에요. 저는 나중에 민지에게 전달하기 위해 메시지들을 저장하고 피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스크롤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저는 떠난 이후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고 완전한 침묵을 유지했지만 인터넷은 저 없이도 바빴습니다. 유진의 세심하게 관리된 이미지는 화려하게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아마 그녀의 이전 친구 중 한 명이 그녀가 민준을 쫓았다고 인정한 스크린샷을 유출했습니다. 그녀의 최근 게시물, 진정한 삶에 대한 인용문 아래의 댓글들은 잔인했습니다. 유부남 훔치려 한 게 그렇게 진정성 있냐?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정성 있게 혼자 살아보는 건 어때?
다른 댓글이 제안했습니다. 지훈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새 여자친구가 민준의 여행 중에 그가 저와의 재결합을 계획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그를 차버렸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이제 사라졌지만 지수가 스크린샷을 찍어두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긴 지훈의 물건들, 사진과 함께 쓰레기 버리는 중이라는 캡션이 있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업데이트는 민준의 축구 동호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5년 동안 맡았던 총무 자리, 제가 무심코 보충해주고 있던 팀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 그 자리가 감사를 통해 불일치가 드러난 후 박탈되었습니다. 그 불일치는 그가 우리 세금 신고서에 팀 경비로 청구했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동호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재정적 청렴성을 유지하겠다는 간결한 공지가 있었고 모두가 그것이 그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리슨 부인. 저는 고개를 들어 제 테이블 옆에 서 있는 잘 차려입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50대였고 검은 머리에 은발이 섞여 있었으며 조용한 권위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모리스는 제 전 남편의 성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서연 씨. 저는 이사벨라 루이즈입니다. 우리가 컨설팅 업계에서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군요. 괜찮을까요? 그녀가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알고 보니 이사벨라는 여성주도 컨설팅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였습니다. 그녀는 3명의 다른 고객을 통해 제 작업에 대해 들었고 그들 모두가 전문 지식과 결단력만 가지고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미국인 컨설턴트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에 투자합니다. 이사벨라가 코르타도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업 계획이나 수익 예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요. 당신의 이야기는 특히 설득력이 있네요. 제가 제 결혼 생활에서 도망쳤기 때문인가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정의를 넘어 당신의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명료함은 드뭅니다. 복잡함을 꿰뚫어 단순한 진실을 찾는 능력을 시사하죠. 그것은 컨설팅에서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제 과거가 아니라 제 미래에 대해서요. 단독 컨설팅보다 더 큰 무언가를 구축할 가능성, 미국 시장 통찰력을 찾는 유럽 기업들과의 계약에 대해서요. 우리가 끝날 무렵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여성들이 전문적인 전환을 헤쳐나가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컨설팅 회사를요. 이 계약은 지난 3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장할 겁니다. 그녀가 제안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지분을 줄 거라는 점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죠. 저는 숫자를 보았고 그 다음에는 카페를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는 일몰을 보았습니다. 민준의 생활 방식을 3년 동안 지원했던 것이 제 자신의 미래를 1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제 변호사와 검토해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록 제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당신 이혼을 처리하는 그분이요. 김민지 변호사. 훌륭하죠. 우리 예전에 같이 일해본 적 있어요. 이사벨라는 일어서며 명함을 남겼습니다. 시간을 가지세요. 좋은 기초는 쌓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도시가 제 주위에서 변모하는 동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플들이 빠른 카탈루냐어로 말하며 지나갔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했고 현지인들은 직장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 이야기를 몰랐고 그 익명성이 가장 큰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지수가 마지막 업데이트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가 어젯밤 상훈 씨 집에 술에 취해서 나타났어요. 당신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울면서요. 상훈 씨 집 초인종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냥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대요. 상훈 씨는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요. 저는 상훈 씨의 문 앞에서 그의 신중하게 구성된 남성적 인정과 여성적 보조금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며 서 있는 민준을 상상했습니다.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의 모욕에 자금을 대고
그의 배신 속에서 미소 짓고 그의 전 여자친구를 위해 요리했어야 했다고요. 대신 저는 바르셀로나에 앉아 오직 저에게만 속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이사벨라를 다시 만날 것이고 누구도 훔치거나 폄하할 수 없는 사업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단지 따뜻한 지중해의 저녁에 앉아 복수가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해방에서 오는 그런 종류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저녁은 제가 거기 서서 자유의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느끼는 동안 저를 호박색 빛으로 감쌌습니다. 달러나 유로가 아니라 제가 발굴하고 검토해야 했던 제 자신의 부분들, 제가 버려야 했던 편안한 거짓말들, 제 잔의 와인은 마지막 햇살을 담았고 저는 그것을 거기 제가 누구였는지와 제가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 사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6개월, 제 결혼 생활의 잔해를 법적인 기계가 갈아내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민지 변호사가 그날 아침 전화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송 이상을 이긴 변호사의 만족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께서 모든 서류에 서명하셨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무단이체에 대한 배상금으로 0만 원을 당신에게 빚졌고 집은 당신 소유야.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경제적 학대 혐의가 이제 그의 연구 기록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야. 어떤 평판 좋은 금융회사도 그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저는 그 순간 뭔가 승리감을, 어떤 통쾌함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신 저는 단지 깨끗하고 단순한 평화만을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진흙 속을 헤엄친 후 맑은 물에 뛰어드는 것 같은, 필요하다면 그의 임금에서 압류될 거야. 민지가 계속했습니다. 비록 내가 듣기로는 그 임금은 이제 스포츠용품점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스포츠용품점. 아파트 초인종 소리가 저를 기억에서 끌어냈습니다. 서연이 캘리포니아에서 도착했고 제가 바르셀로나로 도망친 이후 첫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실용적인 여행 가방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짓던 그 표정으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걱정 반, 감탄 반, 안도 반. 달라 보이네. 그녀가 저를 비행기 공기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라벤더 핸드크림 냄새가 나는 포옹으로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 자신처럼 보여. 우리는 그녀가 제가 남기고 온 여파에 대해 업데이트해주는 동안 현지 와인잔을 들고 제 작은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항상 가족의 정보 장교였고 어떻게든 캐묻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교계에서 사실상 추방당했어. 서연이 사실 그대로의 톤으로 보고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을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부르면서 재정적 절도를 인정한 그 음성 메시지가 그들 컨트리클럽 커뮤니티에서 퍼졌거든. 지난달에 연례 자선 오찬을 주최하려고 했는데 3명 왔대. 3명. 그중 1명은 케이터링 업체 직원이었고 서연의 미소는 짓궂었습니다. 집 팔고 있대. 아무래도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애리조나의 은퇴자 커뮤니티로 이사간다고. 수동적 공격성의 여왕이었던 시어머니가 익명의 은퇴 생활로 전락한 모습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대신 저는 단지 먼 연민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 위에 자신의 전체 정체성을 구축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돈이라는 기초 위에 세웠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제가 물었습니다. 비록 그 답에 대해 신경 쓰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포틀랜드로 이사 갔고 소셜미디어 전부 삭제했어. 내 친구 레이첼이 웰리스 센터에서 일하는 거 봤대. 자기가 깨달은 척하면서 남의 남편 훔치려 한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요가 가르치고 있더라고. 서연은 잠시 멈추고 와인을 휘저었습니다. 지훈이 정말 한심해. 사업에서의 평판이 완전히 무너졌어. 법원 문서가 공개 기록이었거든. 모두가 그가 전 남편의 초대를 이용해 당신을 조종하려 했다는 걸 알아.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직원들 신상 조사 안 하는 어떤 스타트업에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산대. 그리고 민주는 서연의 표정이 혐오와 연민 사이의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재혁이네 지하실에 살고 있어. 동현은 아내가 떠난 후로 그와 말도 안 섰고 이혼이 아주 험악하대. 상우는 실제로 당신 소송에서
민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 수년간의 재정적 조작을 목격했다고 말했지. 그리고 민준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단순한 휴가 분쟁으로 자기를 망쳤다고 말하고 다녀. 단순한 휴가 분쟁. 지금도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게 있어.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통해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민준의 남동생 민수야. 내가 항상 좋아했던 가족 모임에서 나만큼이나 그물이 쓴 가족의 역학에 불편해 보였던 조용한 아이. 서연이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서연 누나, 이메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누나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라는 걸 알지만 이 말은 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이 내뱉는 공허한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깊이 죄송해요. 제가 비겁했던 것에 대해서요. 저는 유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2년 전 민준이 형이 학회에 갔다고 했을 때 식당에서 그 둘을 함께 봤어요. 돈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관리받는 것에 대해 자랑하셨고 저는 엄마가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누나를 직원처럼 대하는 동안 누나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무언가 말했어야 했어요. 경고했어야 했죠. 하지만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에게서 추방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이제 저는 그 가족이 유독했고 제 침묵이 저를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민준이 형과 엄마 모두와 연락을 끊었어요. 그들이 누나에게 한 짓의 전모, 경제적 학대, 정서적 조작, 계획된 모욕,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그런 잔인함을 어떻게 정상화했는지 이해하려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누나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가 누나가 여기서 결코 찾지 못했던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후회와 존경을 담아 민수 올림. 저는 그것을 2번 읽었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일종의 해방이었습니다. 민수의 사과는 그것이 저에게 행해진 일의 완전한 진실을 인정한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의외네.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들과 달랐어. 제가 그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겠지. 우리는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깜빡이기 시작하는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반짝이는 약속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빛은 살아가는 삶, 내려지는 선택, 주장되거나 포기되는 자유였습니다. 그리운 거 있어? 서연이 결국 물었습니다. 옛날 삶에 대해서 저는 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의 감사 인사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수천 번의 식사를 요리했던 완벽한 주방이 있는 집이 그리웠을까요? 제가 제 자신이 아니라 민준의 아내로 소개되었던 사교 모임들이 그리웠을까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유지하면서 조각조각 사라져갔던 끊임없는 정신적 계산이 그리웠을까요?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리워.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결혼이 다른 사람의 식욕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 하지만 그 여자는 이 여자가 살기 위해 죽어야 했어. 서연은 잔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죽음과 값비싼 부활을 위하여, 그리고 값비싼 부활을 위하여. 제가 그녀의 잔에 제 잔을 부딪히며 덧붙였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린 선택들, 제가 치른 대가들, 제가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 구매한 자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 가지 점에서는 옳았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파괴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주위에 짓는 것을 도왔던 감옥을 파괴했습니다. 한 칸 한 칸 타협에 타협을 거듭하며 여기 바르셀로나 발코니에 서서 손에 와인을 들고 옆에 동생을 두고 책상 위에 사업 제안서를 놓고 표시되지 않은 지도처럼 제 앞에 펼쳐진 미래를 보며 저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지 정확하게 선택할 여유가 있었습니다.